자, 그럼 고품격으로 한번 박근형 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오르면서 이제 기대감. 나 어제 나 방송에서 설레발 너무 많이 떨었는데 부끄러워 이제 죽겠네. 시작이다? 부끄러워 죽겠네. 이제 막 끝났다 막.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시장 보고 파월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할 거다 이렇게 설레발 치는 것보단 미리 좀 경계감 있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하루에 방송 3시간씩 하더니 많이 늘었다. 막 이제 진행을 아니고 막 저녁 되면 이제 완전체가 돼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개편이 있어요, 그죠? 개편. 그럴 것 같아요. 개편이 있어요? 예, 있어요? 뭐 마음시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거 왜 몸 사려야겠는데. 아니 출연자가 왜 알고 진행자를 모르는 개편 상황? 보통 진행자가 모르는 개편이면 그 진행자는 아웃됐어요. 그래, 잘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잘릴 가능성이 되겠죠. 높다고 봐야죠. 네.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죠? 아, 빌드업이 됐는데 아쉽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아쉽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잘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았네. 벌써 선반영? 선반영.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동향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3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고요. 2,505포인트 정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 현물 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선물 매도 출발을 했고 기관은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현물은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도 육개나 소금, 제당, 비료 등 음식료 중심의 강세가 특징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원전 해체나 코로나 백신, 면세점 카지노 등의 상승세가 오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 반등 속에 낙폭이 다소 축소되기도 했지만 외국인 현물 매도 전환과 기관의 선물 매도세도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여전히 이어졌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중국 측에 일본 화장품 보이콧 현상이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오늘 항상 한국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중국 이슈가 더 많이 그쵸. 오늘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뉴스 양으로는 중국 쪽의 어떤 반응을 좀 더 많이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중국산의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활발한 이슈들이 좀 이렇게 불거졌다 볼 수 있겠고, 국내 화장품 업체가 이제 뭐 반사수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오늘은 하다 안 되니까 뭐 밥솥까지 뭐 이야기 나오고요.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한창 중국이 많이 올 때 네. 중국인들이 밥솥 엄청 사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옛날에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여행 자유 안 됐을 때 좀 잘 사는 친척들이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을 그렇게 사왔어요. 코끼리 밥솥. 모르시나요? 왜 또 동조 안 해주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본 밥솥, 코끼리 밥솥 좋다고 그거 그렇게 사왔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80년대 얘기죠. 글쎄요. 80년대 제가 80년대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그래서요. 아무튼 뭐 오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참 웃었어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 중국 소비주 이야기가 결국 이제 밥솥까지 또 나오나 예전에 쿠쿠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한때 그쵸. 뭐 한참 이제 중국 시장 관련 소비주가 주가들이 막 날아갈 때 밥솥 관련주가 그때도 뭐 많이 팔리기도 했다면서 이제 네네.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그게 벌써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한 5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된 그렇죠. 이슈잖아요. 2015년 막 그때. 네.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논리로 이제 밥솥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제가 주식 그 시장 보다가 이게 굉장히 웃었어요. 이 뉴스 이게 또 돌아서 나오는구나. 근데 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단체 관광객 이제 드디어 들어왔다. 뭐 롯데 뭐 백화점에서 단체로 쇼핑을 했다. 막 그런 뉴스 있으니까 네. 덩달아서 또 움직인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뭐 뉴스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다 안 되니까 미국 맥주, 뭐 아사히 맥주 이런 거 안 산다 해서 뭐 제주 맥주 이런 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컨셉 자체가 뭐 일본 제품을 좀 불매 운동 비슷하게 이제 또 컨셉을 잡히면서 뭐 신성통상 우리가 뭐 탑10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브랜드잖아요. 모나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다 그런 컨셉으로 주가들이 좀 움직였다는 그 음식료뿐만 아니라 네. 약간 일본 제품의 보이콧과 관련된 뭐 컨셉으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수급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도 특징이었고요. 현물 매도 규모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좀
조금 이제 적게 팔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기관은 역시 기술주와 2차 전지 중심으로 순매수가 역시 오늘도 일어났고요. 코스피는 전일과 상반된 모습으로 다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훈풍이 불었던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고요. 잭슨홀 미팅 시작이 된 가운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한 11시 5분 정도 경에 예.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계 심리가 유입되면서 약간의 뭐 차익 실현도 좀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와 서비스, 철강을 매도했고 의약품과 금융, 운수 장비를 매수했고요. 기관은 은식료와 보험 외에도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대부분 모두가 2차 전지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달러 강세 재개되면서 뭐 1,320원대 중반 정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업종별로는 현대해상 급등세 속에 보험주가 강세였고 음식료품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수산주는 오히려 약세를 기록했고요. 소금, 뭐 육계 관련주가 강세 나타났습니다. 뭐 중국 쪽에 뉴스가 나오면서 뭐 소금 살려고 뭐 엄청나게 긴 행렬을 이뤘다. 네. 정부가 나서면서 소금 사재기가 뭐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불안감이 또 조성된 느낌도 또 있었다. 뭐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나왔고요. 반면 이제 서비스업이 가장 부진하면서 전일 하이퍼클로버 X 공개한 네이버가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고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HD 현대그룹주 약세에 등 기계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는데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현대건설기계나 건설기계 쪽은 이제 좀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라는 남아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매물이 좀 출회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시황이 좋아도 뭐 좀 올라간 종목들은 좀 빠졌다 이게 볼 수 있겠고 예. 엔비디아 훈풍의 전일 강세 기록한 반도체나 PCB 종목들 전반적으로도 큰 폭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했고 장중 900선으로 상승 전환 시도도 나오기도 했지만 종가가 한 899포인트 정도 900선은 올라타지 못했죠.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와 화학이 강세 보였고 반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등 IT 업종 일제히 약세 보인 게 특징입니다. 대형주 지지부진, 테마주만 널뛰고 2차 전지 좋았어요. 2차 전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LNF하고 LNF 6%, 에코프로 BM인가? 뭐 네. 둘 중에 하나는 올랐어요. 포스코 에코프로부터. DX. LNF가 6%, 에코프로 BM이 한 2, 3%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막 중국 뭐 일본 뭐 이쪽만 조금 좋았었고 그쵸. 나머지는 다 어제 네이버 왜요? 샀어요? 하이닉스 이따 얘기해 주실 테니까 일단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요 뉴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체 관광객 중국인 31명이 입국해서 여기 또 기대감. 네, 뭐 단체 관광 관련된 뭐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30명 들어왔다. 이게 뭐 숫자로 봐서는 뭐 이게 뭐 얼마나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단체로 들어온 뭔가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고 23일 중국 석도에서 인천까지 카페를 타고 온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전일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에서 방문해서 이제 면세 쇼핑을 했다라고 이제 일단 알려졌기 때문에 뭔가 시작이 됐다는 거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쿠쿠전자의 전월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2.6% 증가했다. 뭐 기사는 600%뭐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뭐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 밥솥을 정말 그렇게 많이 사러 오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600%가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그렇죠. 예. 워낙 작년에 200만 원 하다가 이제 1,200만 원 해도 60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안 팔리다가 하나 팔리다가 6개 팔리면 600%일 수도 그렇죠. 있어서 제가 뭐 숫자의 집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밥솥에서 또 중국어 나오면 안 팔린다면서요? 한국어가 나와야지 뭔가 그런 느낌이 나서 모르겠어요. 더 잘 뭐 팔린다는. 저 얼마 전에 쿠쿠가 얼마 전까지는 송중기 씨가 뭐 하지 않았나요? 광고를?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 하면서 막 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잘 팔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밥솥도 굉장히 비싸죠. 뭐 저도 저희 집에 밥솥을 산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뭐 이상한 뭐 기능도 막 들어가면서 네. 스마트 기능 들어가니까 되게 비싸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증가율은 꽤 높았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소비 관련주가 이제 밥솥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의 그 단체 관광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예. 0.0
0.06%, 0.06%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거다. 효과가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0.06% 그렇죠. 포인트. 경제적 효과, GDP 관련해서 이제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네.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보이콧 조짐 강화 때문에 오늘은 뭐 반대 관련된 반사 수혜에 대한 센티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일본산 브랜드를 정리한 리스트가 돌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브랜드가 우리가 보기에는 SK2라든지 뭐 잘 아시는 슈에무라 그다음에 무인양품 유니클로 등의 일본 브랜드 리스트가 작성되면서 중국의 웨이보 등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외신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컬러레이라는 그 이게 화장품 원료하는 뭐 색깔 같은 데는 그런 쪽도 올랐고 뭐 오가닉 티코스펙틱 그다음에 코리아나 그다음에 토니모리 뭐 글로벌 텍스프리 뭐 등등의 면세점 테마들도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 일단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2019년 동호를 100으로 놓고요. 2019년 동호를 100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으로 놓고 대신해서 미국과 일본, 태국, 중국, 베트남이 어떻게 관광객 수가 회복률에 있나라고 보는 건데요. 예. 확실히 미국 쪽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미국 쪽이 굉장히 빠르게 미국은 100%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그죠? 들어오는 네.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살짝 뭐 노란색이 좀 많이 올라와 있나요? 태국도 좀 올라와 있죠. 그 오렌지 색깔인가요? 이것도 일본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네. 빨간색이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쫙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중국이 빨간색이 뒤늦게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한 40%대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시작인 느낌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미국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니까 코로나 이전을 이미 다 회복을 넘어섰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한류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한류.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주요 아시아국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싱가포르이 60% 정도로 제일 많이 회복을 일단 했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 싱가포르는 60% 정도의 중국인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다음 빨간색이 한국이죠.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회복률 50% 기준에서는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회복률 기준으로 봐서는 50%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뭐 베트남이 이제 치고 가다가 조금 주춤하죠. 지금. 그리고 태국도 막 초반에 치고 가다가 조금 한국보다 회복률로 봐서는 조금 처지면. 그러니까 최근에 회복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트남이나 태국 쪽이 굉장히 강하다가 회복률 속도가 지금 한국이 꽤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죠. 예. 그리고 싱가포르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근데 어제 제가 카지노 말씀드리면서 싱가포르 관련된 뭐 마리나 베이 쪽에 관련된 카지노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제 한국도 매스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롤링 고객과 난 롤링으로 해서 난 롤링은 매스 고객, 롤링은 VIP 이렇게 말씀을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싱가포르만큼 이제 중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매스 단체 관광객이 결국은 좀 많이 끌어올릴 거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이 꽤 많이 회복률이 속도가 좀 붙고 있다라 보는 거고요. 이 기준은 단체 관광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이제 시작을 하니까 속도가 좀 더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더 있겠죠. 올라가겠네. 네, 그렇죠. 뭐 속도가 더 가파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제주도 크루즈 기항 신청도 내년 3월까지 마감이 됐고 제 기억으로 256척인가요? 뭐 그래서 그때 질문이 네. 들어온다 했다가 노쇼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예. 크루즈 들어온다고 기항 관련된 그걸 예약을 했는데 네. 크루즈가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라고 질문을 노쇼도 그때 있나요? 방송에 예. 고품격 질문이죠?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럼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대답 안 모른 했어요. 척하고 네. 그렇죠. 철저히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크루즈가 노쇼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 수 노쇼할 수도 없어서. 있죠. 대답을 노셔야죠. 대답 노쇼. 근데 이제 보통 크루즈는 이제 이렇게 그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디로 들려서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노쇼할 스케줄이라는 게 다 정해져 높지 있어서 않겠죠. 태풍이나 뭐 아니면은 뭐 메가로돈 같은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지 않는 그렇죠. 바에는 배가 다른 데로 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켜진 스케줄이 아니까 뭐 그렇게 추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노쇼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타 국가 사례에서 보자면 한국은행의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 태국보다 싱가포르 회복이 역시 빠르고 그다음에 쇼핑 지출이 많은 나라로서는 결국 말씀드렸던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일본으로 보고 있고요. 태국은 쇼핑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많이 가긴 하지만 뭐 살 게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뭐 동남아 쪽에 가서 뭐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바다나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오는 거고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데는 사실 바다나 이런 게 좋진 않잖아요. 네. 도시나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 동해 최고입니다. 제주도 최고입니다. 네. 국뽕 빼고 그냥 얘기할 건 얘기하자. 알았어요.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데는 도시나 선진국은 또 그런 거 체험하러 그냥 뭐 백화점이나 이런 그러니까 쪽에서 동남아는 소비가- 휴양지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네. 이제 예를 들어 뭐 정리 잘하네.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살 물건들 더 많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수도 뭐 있죠. 아이템이 훨씬 네. 더 다양하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최근에 뭐 핫한 뭐 앨범이라도 굿즈 음반이라도 같은 것들. 음반이라도 일단 굉장히 많이 사갈 수도 그렇죠. 있고 현지에서 그러니까 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지출이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이 미용 시술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카드 지출액을 보면 강남에서 이제 미용 시술 관련된 지출가 많이 늘었거든요. 좀 이따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행의 지표로 보면 중국인 입국자 수가 올해 이제 금년 4분기에 85%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네. 코로나 이전 대비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회복률을 추정을 했고 하반기 중에는 약 220만 명까지 기록할 거다. 그래서 2016년도에 피크 찍었을 때가 805만 명 들어왔거든요. 네. 한 해에.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은 상당히 많이 룸이 남았는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기사가 이제 뭐 한국이 많이 온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뭐 몇 배 더 많이 가는 상품이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는 했지만 금액적으로 뭐 따지면 이제 아니 그 상품 개수가 상품 개수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떠 있는 아. 시트리비라는 쪽에 떠 있는 개수가 한국도 많긴 한데 굉장히 많긴 한데 일본으로 가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의 개수가 뭐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다 뭐 이런 식의 뉴스도 예.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 일단 오염수 관련된 뭐 이 부분 때문에 또 뭐 가긴 가겠죠. 뭐 그러면서도 가긴 가겠지만 조금 이제 반감이 좀 있을 수 있다면 약간의 한국으로 틀어오는 그런 뭐 부분도 반사수에도 조금 좀 기대할 그런 수 있다. 기대감이 오늘 좀 약간 많이 반영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히 맥주 안 먹는다 제주 맥주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약간 그런 컨셉으로 좀 수급이 몰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좀 테마성 성격이 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뉴스들 네. 이런 게 또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화장품 산다. 이 개념은 이제 깨야 돼요. 이제 끝났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 이야기할 때 중국 안 되면 건설기계 하는데 이 개념도 깨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가 중국에 관련된 마켓쉐어가 전반적으로 10% 미만까지 다 빠졌거든요. 50% 이상 올라가다. 그래서 다 빠지고 북미하고 유럽 쪽에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연동이 이제는 별로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살 것이라는 개념은 깨버리자는 거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장품 아이템이 아니라 그것도 좀 사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 중에 미용기기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많이 되고 일본인들도 한국 들어와서 강남에서 하루에 3곳 정도를 들린대요. 미용 그 시술 받으러 피부과를. 근데 말씀드리지만 일본인들은 침으로 찌르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습 시술을 아주 그냥 극혐하거든요.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아주 참고 잘 받으시는데 그렇죠. 일본인들은 극혐을 해서 안 받는데 그걸 이제 서서히 이제 적응하고 가면서 한국 들어와갖고 미용 시술 받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군도 국내 미용기기사들이 최소 침습이나 비침습 팁을 또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일본 시장도 꽤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를유식 뉴스 정보라는 뭐 이렇게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언니라는 앱이 있죠. 강남언니요? 예, 어떤 운용사인 강남언니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네. 앱이요. 예. 그게 아마 피부과나 뭐 성형 관련된 뭐 그런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자료를 후기나 주는 이런 뭐 거. 그런 앱인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의 이제 운영사인 힐링페이퍼에 따르면은 올해 6월 강남 언니를 통해서 병원에서 시술 담당을 받은 일본인 이용자가 2021년 6월과 비교해서 약 60배 늘었다고 합니다. 재작년과 비교해서 네. 그래서 일본 이용객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힐링페이퍼의 매출이 2021년 대비 22년이 약 54.4% 증가한 매출이 244억 9천만 원 정도 된다. 와.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다트에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오를주식 뉴스 정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 매출이 지금 거의 54.4% 증가한 244억 9천만 원 정도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얘네는 이 운영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 외국인들의 어디 성형외과, 어디 피부과 연결해주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건가? 수수료를 받고 상담해주고 뭐 이런 뭐 광고 넣어주고 약간 이런 걸로 뭐 그럴 매출을 수도 나는 것 있겠죠.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뭐 가격 지표도 좀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뭐 그러면서 데이터를 주고 뭐 선택하게 만들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뭐 이거 굉장히 저도 놀라운 거죠. 이렇게 일본인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토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화장품 전문 유통사 얼타뷰티는 이제 한국에 따지면 올리브영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체인이에요. 그래서 H&B 스토어. 예, 그래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에서 눈여겨볼 게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또 그 선크림도 잘 안 발라요. 근데 최근에 미국향 선크림 제품에 대한 매출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게 한국 콜마가 하고 있는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아마 그 언저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콜마 보고서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선크림 매출이 최근에 올라간다는 게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그것도 미국 쪽에서 잘 안 바르는 건데 네. 미국 쪽에서도 지금 약간 태양 관련된 선크림을 바르고 아이돌을 따라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매출달이 올라온다는 거죠. 더워져서도 그런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동양권보다 화장품에서 스킨케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양권은 스킨케어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요. 네. 서양인들은 스킨케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스킨케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이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전체 매출 중에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지금 23년 2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스킨케어 쪽의 제품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국 제품들이 스킨케어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제품군 중에서. 네. 그래서 한국 브랜드사라든지 OEM의 긍정적인 트렌드라고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코멘트도 냈습니다. 화장품. 케어. 화장품 뭐 쓰세요? 화장품 저는 선크림 정도. 선크림도 안 쓰다가 지난달부터. 저는 박 차장님이 만약에 무언가 시술을 받는다 이러면 거기 이제 고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쵸? 그래요? 네. 절대 그런 거 안 받을 것 자, 같아요. 조만간 갑니다. 조만간 강남 언니 이용해서 강남 갑니다. 공식 꼭 해주세요. 한번 뒤집으러 갑니다 얼굴. 또 뒤집어요. 그냥 뭐 장미수 쓰시면 되죠. 로즈워터. 로즈워터 갑니다. 제가 로즈워터를 긴장하십시오. 써서 또 로즈워터. 굉장히 뭐 그냥 로즈바. 크게 뭐 바를 거 없어요. 그냥 로즈워터 로즈바. 바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클렌징 깨끗이 하시고 로즈워터 바르시면 되고요. 로즈워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네. 클렌징 그 오일 바르기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쓰시는 게 아 밀크 예, 우유요? 자극이 없고 굉장히 좋아요. 아 지금 우리 애들 먹을 우유도 없는데 지금 얼굴에 아니 먹는 바르는- 우유 아니고 클렌징 밀크라고 이제 구해 보시면 네. 그게 있어요. 우유 비슷하게 하얀 색깔로 이렇게 약간 끈적한 그런 하얀색이 부분인데 끈적하다고요? 네, 밀크처럼 보여요. 근데 클렌징 밀크가 피부에 자극을 안 주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얀색이 끈적한 자, 거라. 네이버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 6% 오르고 오늘 8% 가까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네이버가 어쨌든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를 했는데요.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한 이후에 들어가서 막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그러니까 워낙 핫하니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몰렸겠죠. 그쵸. 일단 첫 번째로는 트래픽 이슈도 좀 있었고요. 답변의 정확성과 속도에 대한 불만이 확실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 제가 어제 4시 반에 딱 이제 마치고 들어갔어요. 계속 로그인을 하네. 4시부터 4시 5분까지는 됐어요. 저희 이제 클로징벨 하니까 바로 켜서 4시 했죠. 근데 5분부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시간으로 그때부터 네이버 빠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오후에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뭐 답변이 좀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으니까 뭐 시간으로 팔거나 뭐 이런 사태가 좀 생기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삼성증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좀 너무 이제 우려가 좀 과하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신규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좀 약간 긍정적인 코멘트도 냈고요. 다올투자증권은 아예 뭐라 그랬냐면 AI 챗봇 불만으로 주가가 급락을 보이면 4분기 이후 강해질 이익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매수해라. 이런 식의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 마감 후에 생긴 그 하이퍼클로버 X의 성능 논란은
이제 생성 AI 실적 기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불만이 제기됐지만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된 상황으로 해석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B2C 대화형 AI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은 투자 심리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이후에 이익 모멘텀을 기대하고 좀 매수를 하는 걸 권고한다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B2C 챗봇보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실적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쇼핑이나 검색 쪽인데, 결국은 경쟁사에서 볼 수 없는 네이버만의 쇼핑 경험을 줄 수 있다.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쿠팡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쟁 업체이긴 하지만 생성 AI 전략이 구체화도 안 돼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네이버가 이미 도입했던 리뷰 요약 서비스도 이제야 도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도 네이버가 좀 빠르다 이야기를 하는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생성 AI와 광고인데요. 결국은 이제 11월 클로바4 AD 파일럿 버전의 성능을 통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B2B 솔루션에서는 결국은 한국어 생성 AI 서비스를 원하는 국내 기업, 특히 이제 초반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큰당 컴퓨팅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 이익을 추정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 그 해외 쪽의 오픈 AI 관련된 부분보다는 네이버 쪽에 이 부분을 쓰는 것이 이 토큰당 컴퓨팅 비용이 혹시 좀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 다른 기업들은 결국은 네이버 쪽에 이 관련된 클로바 X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익 구조가 구체화되면은 오히려 네이버 쪽에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결국은 클로바 X의 성능 논란이 죄송합니다. 성능 논란이 이제 부정적일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 실적에 대한 핵심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키움증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클로바 X는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AI랑 쇼핑 검색, AI랑 광고, AI B2B 솔루션, 요거는 이제 박근영 부장님이 한 장에 쫙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신해자료실 가셔서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띄우시면은 그냥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의 서비스별 런칭 스케줄 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아마 제공됐던 뭐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네. 쭉 이제 어떤 식의 뭐 서비스를 계속 오픈되는지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게 지금 실적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널리스트 실적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이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이익을 뭐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빵이 나와도 사실 지금 2분기 실적까지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플러스 알파가 되면 알파가 됐지, 저거를 안 돼서 이익이 안 좋아질 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하이퍼클로바 X 가지고 뭘 할 거라는 거는 굉장히 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느냐는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그것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래픽 때문에 이게 서비스가 안 돼? 그러면 사측에서는 트래픽을 늘릴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잘 안 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식의 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네. 그런 식의 의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트래픽을 늘리면 비용인데, 그러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지가 명확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면 비용 구조가 오히려 어제 그 트래픽 때문에 그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서버를 늘려야 되는데 비용 구조만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숫자적으로는 하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2분기 숫자로 놓고 보면 2분기는 엄청 좋았죠. 분기 아마 최대 실적 아니었나, 2분기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환호를 줬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얼마나 버냐, 그래서 밸류에 어떻게 애덤이 되냐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반도체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밤에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간에 9%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실제 미국 장에서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뭐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그냥 보합 수준에서 엔비디아가 끝나버렸고, 오히려 뭐 인텔이라든지 AMD, 뭐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 등등이 이제 사실 많이 빠졌어요. 인텔은 4% 넘게 빠졌고 AMD는 6.
7% 거의 7% 가까이 빠졌고요. AMAT도 3.7%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3%나 빠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고 네. 아마 이제 엔비디아는 한 $500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이제 물량대를 받으면서 저항을 굉장히 받았던 모습이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AMD와 인텔은 AI 산업에서 엔비디아의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게 더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과 EPS 추이인데요. 네. 이게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EPS 추이예요. EPS. 그리고 이제 이걸 갈색이라 해야 되나요? 뭐 주황색. 어쨌든, 예,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약간 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24년 포워드 PER이 지금 30배 정도 수준 30배 초반 중반 이 정도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4월 기준으로 보면 그때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55배, 60배 정도 됐었죠. 엔비디아가. 근데 지금 거의 30배 수준으로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은 올라가고 이제 EPS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정도가 30배면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싸죠.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네. 뭐 국내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싸고요. 그다음에 성장을 보이는 뭐 어닝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내년에 성장이 더 급격하게 일어날 것을 본다면 오히려 뭐 엔비디아 수혜주 살 게 아니라 엔비디아 사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는 상당히 지금 어닝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은 실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수급적인 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이제 퀀트 관련된 데이터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IT 비중은 줄일 이유가 없다는 리포트를 퀀트 리포트를 냈어요. IT 비중을 줄일 이유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욕 증시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IT는 여전히 비중 확대로 가야 된다는 논리의 퀀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실적 발표에서 AI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지난 분기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여기에 반영되는 건데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예, 퀀트 자료예요. 7월 이후에 국내 주식 외국인 순매수 대금을 보면 IT 쪽이 그러니까 7월과 8월에 누적 순매수 대금이 외국인들이 IT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억 원 기준이니까 이게 1조 6,600억 정도 샀죠. 그죠? IT 쪽. 그다음에 삼성전자 아닐까요? 뭐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렇고 나머지 이제 뭐 중소형주 중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겠죠. 네. 경기 소비재가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IT를 엄청나게 많이 집중적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7, 8월 누적 순매수가 IT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MSCI EM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액티브 펀드들이 TSMC,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업체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SMC 쪽도 벤치마크 대비 비중 차이인데요. 벤치마크 대비 0으로 따지면서 TSMC가 굉장히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하이닉스도 꽤 많이 샀죠. 그리고 텐센트는 좀 처지고 있고 그죠. 알리바바나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EM 액티브 펀드들의 상위 3개 종목이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 업체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7월 이후에 전체 시장을 순매도했지만 IT는 1조 6천억 이상 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IT는 비중 확대로 오히려 가야 되지 않느냐. 퀀트적인 분석에서는 그렇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르는 거 보고 외국인들은 야 그거 연관된 것들 막 지금 글로벌리하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어제 하이퍼클로버 X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픈 AI도 지금 서버 비용을 감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2024년에는 요대로 가면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다. 네. 빨리 매출을 확실히 일으킬 수 있는 그 구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이퍼클로버 X 어제 나오니까 결국은 오늘 실망감으로 8% 빠지고 근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은 잘 팔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쪽에서는 약간 뭐 죽는 소리 하고 뭐 나오면 실망감이라고 그러고 근데 반대로 AI 칩은 잘 팔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투자 초기니까 그런 거고 투자 초기에 다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AI 생성형 AI의 목적은 사실 약간 카톡이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왜 카카오톡도 처음에 우리 명예컨은 모르겠다. 우리가 옛날에 문자를 20원, 30원 주고 썼어요. 그렇죠. R, 어. 비기. 아 그때 문자 썼구나. 그럼요.
SK텔레콤 뭐 KT 2, 30일 받던 거를 카카오톡은 공짜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공짜였냐? 그렇죠. 아니란 얘기지. 그게 플랫폼화 돼가지고 광고 뭐 어디 연결해가지고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이버만 보더라도 지금 구글한테 계속 이제 검색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없이 검색 점유율 왜냐하면 검색 점유율이 높아야 광고를 따올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어찌 됐거나 이게 잘 돼야 네이버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EPS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이게 AI가 결국은 진짜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여기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나와야 또 엔비디아가 매출 성장이 더 일어나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제 클로버엑스하고 네. 이 오픈 AI 현재 상황 보면은 과연 이게 지속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뭐 그 두 개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뭐 어떤 나라는 나라가 나서서 지금 엔비디아 나라가. 칩을 사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뭐 5,000개 확보하려고 뭐 돈을 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단일 국가로의 어떤 트렌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단일 기업만의 트렌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뭐 정부가 나서서 지금 이 칩을 확보할 정도로까지 나가면 굉장히 경쟁적인 캐파의 확장 초기 정도로 보는 거니까. 네. 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이잖아요. TSMC의 COWS 관련된 캐파가 네.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팔고 싶어도 수요에 대응을 못한다 이런 정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그러면 삼성에도 기회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뭐죠? 턴키로 제공하겠다 제안하고 우리 HBM도 사줘. 네.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지금 반도체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픈 AI가 좀 돈을 못 벌고 힘들면 또 뭐 투자를 지원하겠죠. 여태까지 지원했던 회사들이. 그러면 충분히 좀 견디면서 어떤 부분 정도까지는 좀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6개 음식료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상승.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말씀들이고요. 말씀드렸던 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고 홍콩과 마카오도 일본 10개 도 현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세계 주요 설탕 수출국인 인도가 10월부터 설탕 수출 전면 금지할 거다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가격들이 안정화되는데 네. 상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설탕이나 커피 가격, 원두 가격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가 또 수출 물량 전면 금지하면 아마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도가 7년 만에 수출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안정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줄면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대체제가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꾸 이제 뭐 우리가 육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주식들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 아니면 고기지 뭐. 회 아니면 고기. 근데 이제 뭐 회를 안 먹는 만큼 고기를 더 사 먹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회를 안 먹을 수는 있죠. 뭐 좀 우려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량진 수산시장을 안 가거나 해서 좀 수산물을 안 그렇죠.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럼 그 안 먹는 만큼 고기를 더 많이 먹느냐 그건 또 다른 이슈. 예, 이퀄이 아니잖아요. 등가는 아니거든요. 꼴이 아니래요. 아, 회 아니면 회 안 먹은 고기를 회 그만큼 아니면 이꼴 고기인데요. 먹거든 대체. 회 아니면 고기입니다. 네. 근데 꼭 똑같은 양을 그대로 애드업을 한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죠. 예. 단가도 예, 다르고. 예. 그런데 이제 주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사수에 대한 그렇죠. 항상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인 개념으로. 네. 굉장히 사실 말도 안 되게 단순한 건데 어제는 수산주가 급등했었잖아요. 그쵸. 중국산 네. 중국이 일본산 금지한다니까 일본 거 안 사면 한국 거 사겠지 하면서 급등했는데 사실 이 바다나 저 바다나 여기 있는데 뭐 한국산이라고 뭐 안전해고 오늘은 또 하락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수산물은 빠지고 육개는 그래도 좀 올라갔었고 뭐 아까 재단 관련 쪽은 또 네. 설탕 가격에 대한 이슈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단은 또 좀 좋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매운동 테마.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불매운동 분위기는 중국에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나는데 네. 왜 한국에서 불매운동 관련된 뭐 종목들이 이렇게 튀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장중에 꽤 있었습니다. 우리 쪽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일본이 밉지 않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편집하시죠. 예. 편집을 어떻게 해? 생방송 8,000명이 보고 있는. 아 편집 갑니다. 네. 아, 네. 편집 갑니다. 뭐 그렇긴, 짧게 그렇긴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소금 관련된 주식들도 당연히 이제 똑같이 움직이를 해서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컨셉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 얼마나 뭐 회사들이 또 더 좋아질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적인 테마 수급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 저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플랫폼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제가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제 원전수 방류 관련해하고 음식료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사실 그 중에서 육계 쪽이 상당히 지금 좋잖아요. 네. 근데 단순한 테마일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네. 이 세종기업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각 회사들, 육계 관련 회사들의 오.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한번 들여다 본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예.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실제 이익 성장률과 매출이 다 좋은 거예요, 실제. 아니 근데 그거는 저 방류하기 전에 좋은 거잖아. 물론 그렇긴 한데 닭고기 가격 인상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가격 인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매출이 좋아진 거예요. 매출 증가율도 그렇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냥 수산물 안 먹으면 닭고기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테마성 육계로 갔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열어보니까 실적도 좋다. 실제로 그런데 좋다. 실제 실적이 좋을까라는 재밌네요. 의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호기심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그냥 단순한 테마성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실 내실을 좀 따져보니 실제 실적도 좀 좋아졌더라는 거죠. 근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뭐예요? 어떤 거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마이너스 부분, 증감률이 마이너스. 일부 이제 뭐 부분들이 있고요. 빨간색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좀 많이 좋아진 쪽으로. 왜냐면 저기 15, 163, 580 저기는 마이너스가 없는 것 같은데도 파란색이어서 모르겠네. 어디 세종기업 데이터한테 문의하세요. 네, 문의하시고. 하여튼 뭐 그런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저렇게 이익이 나면 치킨값 좀 내리지. 그 하여튼 뭐 그 진짜. 매출 증감률이나 영업이익 증감률이 꽤 일부 종목들은 QOQ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좀 그냥 단순한 테마일까라는 어떤 그런 호기심에서 뭐 이런 데이터도 한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이건 재밌는 데이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 가져와봤는데 실제로 한번 그 육계 관련된 종목들도 진짜 PER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네.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죠. 예, 실제로 정말 싸게 거래되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재평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장이 정상화되면 또 이런 종목들은 또 안 쳐다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뭐 그런 맹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 정도 한번 뭐 스타디를 한번 이렇게 밸류가 이 정도인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의류 OEM 소비 위축 우려 등의 혼조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방송 중에 이제 나이키가 나이키.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 9일 연속 빠지고 있죠. 어젠가 그저께 네. 기준으로 9일 연속 빠졌고 그때 시가총액이 17조가 없어졌다고 했나? 뭐 어쨌든 날라갔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안 팔리면 아디다스는 더 힘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국내에서 대신 OEM이나 ODM 하고 있는 쪽에 주가들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소비 위축 우려가 있으면서 갭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갭 브랜드도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 철수로 매출이 마이너스 2% 이상 빠질 수밖에 없었고 전반적인 보수적인 소비 분위기 때문에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도 아마 마이너스의 미드 싱글 정도 퍼센트의 마이너스가 좀 역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급대로 이제 실적이 조금 역성장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키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갭도 좀 부른 분위기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국내 OEM 시장이나 이런 쪽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의류 쪽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좀 주가가 꽤 빠졌었는데요. 근데 좀 약간 들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갭의 어떤 재고 관련해서는 지난해 4분기에 재고가 마이너스 21% 재고가 줄었고요.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27%가 좀 줄었고 예.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9%가 계속 재고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재고 수준이 줄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갭의 메인 벤더사인 한세실업에 따르면은 한세실업이 수주하는 갭의 오더가 계속 양호하게 증가세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릴 것 같은데 OEM이 계속 이제 양호하게 갭에 대한 오더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갭의 재고가 크게 줄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고가 줄면서 실제 수요가 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오더가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 되면서 대형 벤더사 쪽으로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벤더사가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있다, 10개가 있다면 상위 벤더사로 몰아주고 나머지 하위 벤더를 좀
죽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잭슨 미팅도 앞두고 증시도 부진하고 몇몇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도 좀 별로 안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재 관련 쪽에서 다소 모멘텀이 약해진 건 맞지만 예상대로 주요 소매업체들 재고가 상당히 매우 잘 관리되고 있고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너무 많이 빠지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때문에 조금 하방정직성이 있고 사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 나왔고요. 네. 거기다가 OEM, 의류 OEM 쪽에 대만 업체들이 대부분 경쟁사가 많은데 대만에 이제 마카롯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금주에 10% 이상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와, 대만 우리랑 업체는.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대만 업체는 짱짱한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왜 한국만 OEM이 빠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의류 OEM 이런 쪽이 주가가 빠지면은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대신증권에서 평가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SK증권에서 의류 OEM 관련해서는 그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다시 축적하는 시기가 4분기 정도로 다가온다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당연히 본다. 그리고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등의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띄워주시면 미국 의류 소매 판매 추이인데요. 역시 이제 YY 그로스가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다가 지금 빨간색 실선 보시면 플러스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성장률이 일단 슬라이스하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바닥권은 좀 찍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뭐 의류 소매 판매 추이는 CPI 조정을 하면 살짝 아직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고 일단 올라오는 모습이 바닥권 이후에 올라오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 의류 소매 업체 합산 분기 재고 추이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재고 자산인데 아무튼 재고 자산이 아주 현격하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지만 재고 비율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분기 단위로 추세가 보시면 꺾였네요. 네. 추세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좀 재고 비율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는 4분기 정도 되면 재고 비율이 꽤 많이 떨어져서 재고에 대한 어떤 재축적 수요가 생길 거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한세실업 달러 매출 추이입니다. 한세실업 달러 매출 추이. 이거 보시면은 작년 4분기 이후로 성장세예요. 그죠? 그 다음은 영업무역의 OEM 부분 달러 매출 추이인데 영업무역은 오히려 1분기 대비 2분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꽤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바닥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경직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영업무역의 PER이 한 4배 정도? 한세실업이 한 7배 언저리 되나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가 빠졌으니까 더 많이 빠졌겠죠. 밸류가. 그러니까 그 정도 밸류면 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프로젝트 경제성 악화 분석 등의 풍력에너지 하락. 네,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세요. 이게 다올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사진 띄워주시면 풍력터빈 3사 수주추인데 막대 그래프 보시면 뭐 베스타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사 합산 3사의 수주추인데 수주추이는 굉장히 좋아요. 그 합계 수주추이는 10.8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80.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추이가 좋은 건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멘스 에너지의 수주가 5.6기가와트로 2020년 이후에 분기 최대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울투자증권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3사 수주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이긴 하다. 절대치로 보면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이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지연됐던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그 규모를 생각하면 분기당 12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수주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까지의 회복이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코로나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지금 수주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수주 시기별 풍력 프로젝트 계약 가격 추인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그 다음 사진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네. 계약 가격이 아주 많이 치솟지는 않아요. 그죠? 시기별 수주 시기별 풍력 프로젝트 계약 가격을 보면 2009년도부터 뭐 12, 13년도 엄청 좋았죠. 그죠? 그다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많이 튀어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 가격도 약간 뭐 좀 뜨뜻미지근하죠.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뜨뜻미지근하다. 그리고 아까 3사 추유주의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뭐 코로나 때 많이 이제 이연됐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올해 수주는 더 많이 치고 올라가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수주가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풍력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는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스웨덴 디벨로퍼인 이
베텐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에 따르면 올해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비용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현지 공장 건설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지 공장 관련된 인력들 있잖아요. 네. 그 인력들이 제가 오늘 점심을 이제 어떤 이제 건설 관련된 쪽에 있는 분하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 네. 미국 현지의 멕시코인들 네. 의 현지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한국 돈으로 70만 원을 해요. 하루 일당이 70만 원. 네. 와.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와.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많이 못 들어오게 제한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뭐 어떤 현장,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당이 원하루 7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와. 노가다 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제 친구가 실제로 SK온에서 조지아르주로 건너가서 거기 배터리 공장 짓고 있거든요. 어. 거기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제가 한번 전화해서 자리 크로스 있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자리 있나 와, 한번. 70만 원.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뭐 그 현장에서 멕시코인이 아니라 막 약간 미국계이다 이러면 더 비싸. 더 비싸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공장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멕시코 분들 그리고 유색 인종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 쪽에 현장 이제 실제로 이제 상장사 건설사 네.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말 밥 먹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음. 증권사가 뭐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래서 스타디하면서 어른들이 각자의 위치가 있는 기술을 거죠. 배우라고 어. 했는데 목수 기술, 도배 이런 거. 네, 이해도 안 되는 기술 초전도체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맥신 이거 공부하고 이게 지금 내가 맞는 건가? 아이고. 뭐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해봤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력이 비싼 거죠. 네. 뭐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전력회사와 전력 구매 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또 프로젝트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 대비 낮아진 전력 도매 가격으로 PPA 가격을 높이기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난항이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그 전력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리드로 연결이 필요한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건설된 선전선이 아예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개통 연결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풍력 발전소 규모가 200기가와트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인데 대형 송전선 설치 운영까지 12년 정도 소요되니까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뭘 하는 것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풍력 에너지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그리드 구축 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속도가 좀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다울투자증권 보고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관련된 종목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보험 회계 기준이 뭐 도입이 돼서 뭐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SK증권 보고서인데요. 뭐 쉽게 이야기 드리면 그냥 다음 사진부터 보여주시면 네. 보험업종 2023년 PBR 기준을 보신다면은 수준들 보세요. 지금 뭐 여기 보시는 한화손보 같은 경우는 PBR이 뭐 0.1에서 0.2의 사이입니다. PBR이 네. 자산가치 기준 대비 그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0.3 이하가 되게 많죠. 그리고 삼성화재가 제일 높지만 한 0.7에서 0.8 정도 PBR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러면 장사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청산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되겠죠. 글쎄요, 뭐 그건 뭐 상장사로서의 또 매력이 있죠. 또 그렇죠. 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PBR 수준도 너무 낮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보험업종 PER 수준이에요. PER 수준도 보면 뭐 아주 낮은 곳은 지금 하나손보가 PER이 한 배. 한 배네요. 한 배 좀 넘네요. 와, 그죠? 저러면 예. 그 한 2년 벌어서 배당 100% 해주면 안 되나? 그러게요. 어. 좋네. 뭐 어쨌든 그렇다고 싸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PER 수준인데 결국은 IFRS 17 관련된 도입 때문에 어떤 가정을 되게 하게 되잖아요. 이걸 도입하면서 어떤 가정을 두고 하는데 이 관련된 불확실 때문에 보험업종을 뭐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주가가 여전히 개선된 이익 수준과 재무 구조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SK증권이 일단 리포트를 썼는데 리포트 길이가 뭐 100 몇십 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 프라이싱, 판매 채널, 언더라이팅 등의 보험사의 본질적인 역량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본질 중심의 접근에서는 너무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다. 근데 이제 금융업종 자체가 좀 인기가 없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너무 이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과도한 저평가 수준이 아니냐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배당은 많이 줘요? 보험사? 배당은 뭐 좀 배당은 좀 주는 편이고 몇 프로 줘요? 대충. 대충? 그래도 2-3%? 뭐
4, 5% 정도 주지 않나? 5%? 은행 비슷하게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근데 뭐 저평가된 게 어제 온 일도 아니고 얘들만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은행주도 뭐 PBR 0.3배에서 0.5배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처럼 이런 애들은 주가 이렇게 올릴 생각 없는 애들은 나가 너네. 상장 폐지. 네. 그 해야지 또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그렇지. 이렇게 다 PBR 0.1배 이런 애들 다 깔아놓고 있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쉽지 않죠. 주주가치를 제고해줘야 돼. 주주가치 제고. ESG.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금요일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